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제가 초시생들을 위한 인문선행정학을 쭉 연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국가와 행정의 변천과 흐름이에요. 행정학은 스토리입니다. 대서사시 같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큰 흐름을 그래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될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의 변천과 흐름이에요. 국가가 어떻게 변천했냐에 따라서 행정이 또 특성도 달라지고 변했거든요. 이걸 처음 행정 시작하실 때 이 흐름을 약간 감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행정학에서 국가의 변천과 흐름은 이제 절대 군주국가부터 시작을 해요. 절대 군주국가. 절대 군주국가 하면, 자, 이건요, 군주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고, 군주가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정치, 종교, 외교 할 것 없이 모든 걸 군주가 했던 시절이에요.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말, 짐은 곧 국가이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군주들은 다 국가의 짐이었거든요. 국가의 짐이었거든요. 짐은 곧 국가이다. 그러니까 이 절대 군주국가는 거의 군주를 거의 신성화해요. 신처럼.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 행정학에서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군주론에서 보면 왕권 신수설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권한은 하늘이 준 것이다.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거역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아주 신성한 것이다. 왕이 곧 신이다. 왕이 신이다. 그래서 군주가 모든 것을 다 자기적으로 통치하고 했던 시절이 절대 군주국가인데, 이 절대 군주국가에 이제 한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승리를 거두면서 등장한 국가가 바로 근대 입법국가예요. 시민혁명, 청교도 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걸 통해서 군주를 누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야 돼요. 대의민주주의죠. 그게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그래서 입법부가 주도를 했던 시절이 바로 근대 입법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근대 입법국가는 기본적인 논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의회, 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건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이거 시장 이렇게 있다면 중앙정부의 권한은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을수록 좋다. 작은 정부가 가장 최선의 정부다.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작은 정부, 약체 정부,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통치하고 적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거죠. 이때 나왔던 말이 야경 국가라는 말도 있고, 또는 값싼 정부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값싼 정부,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지출하는, 작게 나대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정부라는,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정부다. 그래서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행정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정치는 의회에 맡겨서 이 정부 기능은 가급적 작을수록 쫄아들수록 좋다는 거예요. 쫄아들수록. 그래서 정치는 의회가 하니까 이게 의회 만능주의. 근데 모든 행정은 다 지방에 줘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해야 되니까 자치 만능주의. 경제는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시장 만능주의. 그럼 중앙정부는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작고 약한 정부예요. 약체 정부. 그게 가장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든 걸 대신해서 다 해줄 거니까 이 중앙정부, 행정부의 역할은 클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근대 입법국가의 통치 논리니까, 이때 당시 행정은 당연히 최소한의 행정이 최소한의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없는 국방, 외교, 치안, 이런 정도. 밤에 도둑이나 잡아주면 된다.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게 야경국가죠, 야경. 그런 거 외에는 정부가 할 필요 없다는, 나댈 필요 없다는 그런 행정이 바로 이 근대 입법국가 시대의 작은 정부 체제하에서의 최소한의 소국적인 행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시장도 재기능을 못하고, 지방도 재기능을 못하고, 의회도 재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의 대표적인 발단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제대공황이죠.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는 의회가 모든 걸 주도했던 시절이라 입법부가 주도했다 해서 입법국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제대공황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행정국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경제대공황, 이건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 행정학도 그렇지만 경제학이나 재정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경제대공황은 시장의 실패라고 정의를 해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다. 여기서 실패가 생겼다.
이 경제대공황 같은 그런 큰 문제를 의회도 해결을 못 해주고 지방정부도 해결을 못 해주고 시장도 해결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시장 실패, 자치 실패, 의회 실패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부로 힘을 다시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뉴딜이 나왔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나온 거죠. 뉴딜 정책이. 바다 건너 한 학자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연일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를 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미스터 프레시던트. 오늘 또 땅을 파고 수십만 평을 파고 수만 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시고 내일은 또 그 땅을 메꾸도록 해서 임금을 주시고 그 다음 날은 또 땅을 파괴해서 임금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달만 반복을 하면 경제대공황은 경기는 회복이 될 겁니다. 이런 건의를 했어요. 연일 신문에. 이걸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고 이 사람을 경제자문역으로 초청을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경제자문역으로 들어와서 건의하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뉴딜이에요. 뉴딜. 그 학자가 누구예요?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그래서 결국 경제대공황에다가 이어서 40년대 중반에 나타난 이제 2차 대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의회도 시장도 지방정부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다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국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현대 행정국가예요. 따라서 현대 행정국가는 의회와 지방정부와 시장과 정부가 된 관계가 반대가 돼요. 반대로 뒤집어지게 돼요. 의회도 이런 경제대공황 같은 큰 문제를 위기를 해결을 못 해주고 자치단체도 못 해주고 시장도 못 해주니까 이제 다시 경제가 정부 쪽으로 행정도 중앙정부 쪽으로 정치도 이제는 중앙정부.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정부가 외교, 국방, 치안 같은 그런 소극적인 그런 것 기본적인 것만 하다가 이런 것들을 다 중앙정부, 행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크고 강한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크고 강한 정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행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현대 행정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1970년대쯤에 와서 70년대 말, 이건 1929년이잖아요. 1929년 경제대공황. 1970년대쯤에 와서 이제 행정부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고 나대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걸 이제 정부 실패라고 하게 되거든요. 정부 실패. 자,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게 1960년대 말서부터 미국 사회가요, 격동기 상황이 됩니다. 격동기. 자, 격동기.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가 격동기가 됐다. 이 말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60년대 말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흑백 차별, 연일 흑인 폭동이 생기고 미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휩싸이게 돼요. 이 경제대공황은 경제적인 위기라면 이거는 사회적인 혼란, 사회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흑인들 빈곤층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죠? 존슨 행정부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이에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위대한 사회. 그러니까 흑백 차별을 해결하고 모든 빈곤층도 보듬고 안고 가는 어떤 위대한 사회로 나가자. 그래서 이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엄청난 복지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예산 부족과 주정부의 협조가 안 돼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렇게 나대는 것도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게 없다. 시장도 실패를 이때 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이런 게 실패하면서 정부 또한 실패한 거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시장으로 모든 걸 돌려주거나 아니면 함께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주도하는 것도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행정국가예요. 새로운 행정국가는 행정국가를 탈피한다. 이 신자는요, 행정국가를 탈피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탈행정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다 독점적으로 이때는 했었는데요. 주로 정부가 하던 것을 시장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하자. 자, 시장으로 넘기자. 이게 바로 NPM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NPM. 그 다음에 함께 하자라는 이론이 거버넌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80년대, 이게 90년대 이론인데 요거는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신공공 관리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매니지먼트, 관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집행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다 할 필요 뭐 있냐. 시장으로 넘겨주자. 시장화, 민영화, 시장화. 여기서는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했었거든요. 규제를. 빈곤층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복지 정책을 베풀면서 규제를 엄청 늘렸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도 줄이고 시장으로 모든 걸 넘기자. 그래서 시장화, 민영화, 규제 완화.
탈복지, 복지 정책도 줄이고. 그래서 탈규제, 탈복지, 탈정치,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탈정치에서 탈 강조했던 게 바로 이 NPM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정부가 손을 떼고 시장으로 넘기는 그것도 능사가 아니다. 무책임하다. 정부는 왜 있는 거냐. 무책임하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해보자. 이게 이제 협력적 통치라는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따라서 어쨌거나 1980, 90년대 때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모든 걸 이때처럼 해낸 게 아니라 시장으로 넘기거나 신공공관리론 함께 협치를 하거나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80, 90년대 이제 신행정국가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절대 군주 국가, 군대 입법 국가, 그다음에 현대 행정 국가, 그리고 신행정 국가 이렇게 변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정부와 그다음에 시장과의 관계가 변했고 그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이나 특성도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각 이 시대별로 그 국가를 시대를 대변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어떤 중요한 대표적인 이론이 있었잖아요. 저서가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폐하 한 6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한 학자가 폐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십시오. 겁을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럴수록 당신의 권력은 더 오래오래 지속되고 공고히 될 겁니다. 이런 글을 헌정을 했어요. 폐하한테. 그게 바로 군주론. 이 군주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악서입니다. 나쁜 책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게 권장도서 필독서로 다 손꼽히잖아요. 왜냐? 우리 정치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본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겁주고 사기를 치고 공포에 떨게 하고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정치 술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요즘도 정치인들이 이런 거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국민도 이걸 알아야 정치인들의 섭리를 알아야 서로 대응할 수 있고 견제 감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명서로 꼽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가 뭔 걸 국가의 부는 군주가 창출한다는 거죠.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맞선 책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국가의 부는 군주가 아니라 시장이 창출한다. 군주국가를 부정한 겁니다. 이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가의 부는 시장에서 창출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시장 실패가 생기면서 행정국가로 넘어왔고 이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금은 나서서 개입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처럼. 공산주의가 계획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에다가 계획경제를 가미하는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 같은 이런 걸 역설했던 사람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에요. 그 책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 요 자체가 행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놔야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퍼즐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니다. 정부는 그만 나대고 시장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 하이에크. 자유의 길. 모든 걸 자유롭게 두어야지 국가가 개입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면 그거는 결국 의회가 무력화되고 시장도 무력화되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 자유롭게 모든 걸 내버려 둬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가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다른 학자도 있지만 이 출발이 됐던 이론과 학자가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가 흘러갔고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특성과 본질도 이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좁혀서 근대 입법국가하고 경제대공황 이후에 현대 행정국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근대 입법국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 토대가 됐어요. 국가의 부는 시장이 창출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공부할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시장의 가격 자동 조절 기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디맨드 곡선, 수요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수요의 법칙. 자, 이거는 가격이고, 이거는 수량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소비를 이만큼밖에 안 합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일 때는 소비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따라서 디맨드, 수요는, 소비는 가격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하향 곡선을 띄게 되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면 사고, 가격 떨어지면 소비가 늘고 공급은 줄고,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소비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다. 따라서 시장의 생산과 소비는 가격이 다 결정해 주고 인간 경제 주체들은 이 가격, 이 선상에서 움직인다.
가격이 모든 걸 다 조절해주고 해결해준다. 이런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게 모든 게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나대지 말고 시장의 모든 걸 맡겨라. 국가의 부는 시장이 창출한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런데 현대행정국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실패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작동이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요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고용화폐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인데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케인즈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는 작고 약한 정부예요. 정부가 그렇게 나댈 필요가 없다. 이거는 크고 강한 정부. 규제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준다. 자유스럽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야 된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에 가미해서 혼합경제로 가야 된다. 이 말은 국가가 공산주의처럼 약간 가미해야 된다. 계획을 가미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현대행정국가도 신행정국가로 간 게 바로 이런 혼합경제의 실패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도 멸망하고 이제 행정국가도 결국 이제 쇠락하면서 신행정국가로 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는 계획경제가 멸망한 거거든요. 계획경제. 계획경제가 끝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세상은 계획대로 모든 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심에 살다가 먼지 나고 뭐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여기 살다가 이제 오래 못 살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토담집을 짓고 이제 살기로 작심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첫날 토담집을 다 완성을 하고 첫날 밤에 자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사람은 세상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획 경제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행정국가는 공산주의 계획경제하고 함께 붐을 타고 이렇게 발달했던 국가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신행정국가로 바뀌게 됐죠. 어쨌거나 행정국가는 혼합경제예요. 혼합경제. 시장경제 플러스 계획경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 이거는 거꾸로예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래서 수요가 더 공급보다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공급은 여기서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한. 자, 마스크 만들어내면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인데 마스크를 만들어내면 누군가는 다 사게 돼 있다. 판로가 다 있게 돼 있다. 수요는 다 만들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뭐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공급, 민간 기업의 공급에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다 수요가 창출이 된다. 이 말은 결국 시장에 맡겨라는 거예요. 이 공급은 기업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반대예요. 아니다. 아무리 물건을 기업이 많이 만들어낸다 한들 팔리지 않으면, 판로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더 이상 생산을 못하니까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대공황 때는 살 사람이 없었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래서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막 일자리를 주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땅을 파고 메꾸고 하라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뉴딜 정책을 폈던 거예요. 수요를 진작시켰던 거예요. 그게 공급을 창출하니까. 그래서 수요 위주의 경제학이 바로 현대행정국가의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이고, 이거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 말은 정부는 나대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이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수요를 창출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정부, 크고 강한 정부, 이건 작고 약한 정부가 됩니다. 결국 이때는 치안이나 외교, 국방 같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최소한도의 그런 기능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기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복지라든지 이런 걸 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하고 신행정국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시면 이제 행정국가는 경제대공황 같은 시장 실패를 계기로 나왔어요. 이거는 거꾸로 정부가 너무 나대서 아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정부는 그만 나대라. 그걸 계기로 나온 겁니다. 이건 수요경제학, 공급경제학. 방금 말씀드린 거. 케인즈, 이거는 하이에크부터 시작을 해서 프리드만에 완성됐어요. 하이에크가 처음 시초고 프리드만이 완성을 했는데, 이때는 케인즈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런 재정 정책을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학파라 그래요.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정책으로 해야 된다. 금융정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정책. 이거는 직접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을 하고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다가 못 가진 자한테 나눠주는 재분배 정책 같은 거 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간접적으로 금융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통화학파. 그래서 이거는 재정학파. 루즈벨트가 이런 정책을 썼고 레이건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썼죠. 이걸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잖아요. 공급경제학을 레이거노믹스. 이건 수요가 아까 공급을 창출한다. 이건 다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수요경제학, 오른쪽을 공급경제학이라고 하고 이쪽은 아까 정부가 좀 나대야 된다는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혼합경제, 수정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면 요거는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가야 된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가 최초 주장을 했고 프리드만이 이걸 그런 연장선 상에서 완성을 시킨 거죠. 자,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국가의 흐름, 행정의 흐름과 변천을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요즘 최근의 시험을 보면 이런 흐름, 스토리, 흐름을 배경으로 그때 시대 상황을 서술형으로 쭉 묻는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단순한 암기로 이건 해결이 안 돼.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야기를, 행정학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로 해드린 건데 요 이야기를 감을 잡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몇 개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문제를. 자,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공통된 의미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이라고 했나요? 흔히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을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이런 말이 있거든요. 뉴딜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로 끝난 게 바로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현대 행정국가의 특성을 지금 찾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 행정국가.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도 많이 하고 개입을 많이 했던 그런 그 특성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 시장기능 강화 땡 아니잖아요. 행정이 개입을 해서 가치 배분. 자, 너는 왜 이렇게 많이 가졌니? 내놔. 뺏어다가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게 재분배 정책, 이런 그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복지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규제도 엄청 많이 했고 규제 완화 이런 거 틀린 거죠. 작고 강한 정부 아니에요. 크고 강한 정부예요. 근대 입법국가가 작고 약한 정부고 행정국가는 크고 강한 정부고 그러니까 신행정국가는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예요. 몸집은 작으면서 힘은 센 작고 강한 정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스몰 앤드 스트롱 거버먼트 그게 신행정국가예요. 작고 강한 정부 이거는 신행정국가. 요거는 크고 강한 정부라고 해요.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됐죠?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자, 이거 엄청 지문이 기네요. 지문이 길지만 아까 그 스토리를 아신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서술형으로 이야기식으로 쭉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1번 보세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설명. 옳지 않는 거 물었어요. 우리 핵단기 2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의 문제예요. 최근에. 작년도 서울시 7구 문제예요. 작년도. 큰 정부의 등장은 경제 대공황 등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자, 정확히 맞잖아요. 정확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2번.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틀렸네. 규제를 완화. 이게 틀렸네.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여기는 맞습니다. 적극적인 이것도 맞고 그런 이유로 정부의 규제가 다시 커졌다. 뒤에는 맞는데 이 앞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이게 틀렸네요. 자, 3번 보세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뉴딜과 함께 2차 대전 등이 큰 정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확히 막.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던 하이에크는 케인즈를 비판하면서 케인즈는 큰 정부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나대서는 안 돼. 이건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죠. 맞고 2번이 틀린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런 스토리를 듣지 않고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주의 그런 강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이야기를 우리가 콩쥐 팥쥐 심청전 그런 얘기 한번 딱 들으면 그건 죽어도 안 잊어먹듯이 행정학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야기로 이렇게 무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정부와 행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잘 못된 것은 했는데 자, 1번 하이에크.
큰 정부를 주장했다고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좀 개입을 해.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여기 틀렸네요. 나머지 지문은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지문이라 헷갈리니까 아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는 것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NPM인데 아까 신냉정 국가가 중에 하나가 NPM이거든요. 시장에다 다 맡겨라. 규제도 줄이고 복지도 줄이고 탈정치, 탈규제, 탈복지. 그거 묻는 건데 NPM이죠. NPM. 신공공관리론. 틀린 것은 자, 1번 성과 중심의 행정입니다. 아주 우리 자세히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 이론은 성과만 중시하는 이론이거든요. 성과. 그러니까 1번 성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만 아시면 돼. 여기서는. 오늘 주제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 관련된 지문은 2번인데요. 여기 틀렸잖아요. 규제 강화가 아니죠. 규제 강화, 규제 완화입니다. 자,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꼭 정부가 다 할 게 아니라 정부하고 민간의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시장으로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민영화,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강조했었죠. 민간 기법, 기업의 기법을, 시장 기법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넘길 수 있는 거는 넘기고 못 넘기는 거는 민간 기법을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또 보시죠. 이것도 흐름을 묻는 건데요. 신자유주의를 물었네요. 신자유주의. 신행정국가에 있었던 거죠. 좋은 것은. 국가직 9급 시험이었는데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이제 문지발자가 되었다. 즉, 정부 실패가 됐다, 이제는. 너무 나대서. 그래서 다시 이제는 시장으로 넘겨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 작고, 그러나 강한 정부. 그러나 작은 정부이긴 맞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2번. 그래서 민간 기법을 행정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행정에도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 시장처럼, 경영처럼 하자는 거죠. 민간의 경영처럼. 이게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신자유주의. 자, 3번. 케인즈. 기반을 둔 수요 중심 거시경제 정책. 이건 수요 경제학인데, 이거는 행정국가잖아요. 행정국가. 지금 이 신자유주의는 신행정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을 강조하고 공급 측면의 경제에서는 반대 이게 틀렸네요. 공급 경제학이 아니라 수요 경제학인데 이걸 지금 반대로 수요 경제학이 아니라 공급 경제학인데 이거를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틀렸죠. 행정국가가 케인즈의 수요 경제학이고 신행정국가는 하이에크의 공급 경제학이에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그렇죠.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도 줄이고 민영화하고 시장화를 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처럼 최근에는 그 흐름, 행정과 국가의 흐름을 토대로 이야기식으로 해서 시대 상황을 서술형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꼭 초시생들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재시생들이나 내공이 좀 돼 있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최근 개정 법령을 특강을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개정 법령은 해마다 연말 연시에 바뀐 법령들인데 그 중에 행정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도 많이 하고 묻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쯤에는 요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생 여러분들도 들어두시면 좋고, 근데 초생들은 어차피 금년도 커리를 따라갈 거면 이제 이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이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작년에 공부를 해왔던 재시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궁금하신 건 항상 카스파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